Decade of Love, 공감의 10년, XSFM. 그 아실의 유승균 PD입니다. 사람 사는 게 똑같지. 나쁘게 쓰일 때도 있지만 대체로 저는 저 문장을 좋아합니다. 직접이든 미디어를 통해서든 사람 사는 게 똑같다는 전제를 가지고 접근하면 타인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이웃이 되려는 노력을 하는 게 훨씬 수월해지거든요. 활동가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접근 방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18어른을 만나기까지 네 번째 이야기로 꾸며드리는 24년 6월 네 번째 주말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잠시 덕질인과 함께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김성식 국장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드디어 안녕하세요, 홍성갑입니다. 우리가 드디어 지난주에 18어른 캠페인을 어떻게 만들기 시작했는가를 드디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중간에 와서야. 네. 기나긴 그 2회차의 인트로 동안에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건 김성식 국장이 엄청난 능력자다. 왜냐면 우리가 우토로 마을 얘기는 옛날에 그 아실에서도 잠깐 다룬 적이 있고요. 맞아요.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도 여기서 광고한 적이 있고요. 맞습니다. 근데 근데 그걸 다 하신 분이에요. 네. 그러면 슈퍼맨은 본인이죠. 이제 본인이 능력자인 것도 맞는데, 제 주변에도 이제 이런 일을 해본 분들이 계신데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 금방 대기업 간다고. 근데 그건 뭐 저 알 바 아니고요. 집에는 경사겠지. 일단 본인도 열려 있고요. 네. 알 바 아니고요. 다만 이제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거예요. NGO는 대중을 상대로 무엇을 하면 좋을까에 대한 생각. 사실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오히려 싫어하실 분들도 더 많아요. 이 업계가 오리지널리티, IP를 소중하지 않게 생각하다 보니 왜냐하면 좋은 일이니까 좀 따라하면 어때? 그래서 카피캣 되게 많아요. 맞아요. 최근에도 다른 대형 이제 NGO 단체들이 18어른 캠페인을 그대로 본따 만든 이름만 바꾼 캠페인들을 시작하더라고요. 디테일을 봤어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카피캣은 좀 더 비루해집니다. 원래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요. 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노력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것의 하위 버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도 성장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다만 제가 안타까운 건 왜 더 큰 단체들이 오리지널리티를 못 가지고 작은 단체가 하는 걸 베끼지? 왜냐하면 작은 단체가 더 좋은 아이디어를 냈기 때문일 텐데 왜 더 작은 단체가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지? 왜 큰 단체는 빠르게 모금하느라 프로젝트를 만들 시간과 여유를 갖지 못하지? 이런 궁금증들을 내보이는 게 중요했고, 그래서 아주 큰 돈을 벌지는 못하더라도 시장에서 할 말을 하고 존재감을 남기고 프로젝트에 대해서 보람도 갖고 즐거운 마음으로 만들고 그 오리지널리티를 인정도 받는 과정, 그게 NGO가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NGO라는 게 뭔지 모르셨던 분도 많고 관심 없으셨던 분들도 많아서 남 얘기로 들리실 수도 있는데 모든 직장 생활의 기본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18어른을 만나기까지는요. 우리는 18어른을 만나는 대신에 뭐 거래처를 만나고 뭐 원자재를 만나고 하잖아요. 그리고 잘 들으시면 행간을 들어보시면 선배와 상사들이 이거 안 될 거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어떻게 밀고 나가서 성공시키는지에 대한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그거 되게 중요한 게 김성식 국장 같은 분이 잘해요. 나긋나긋하고 친절하고 한 분들. 우길 때도 나중에 되돌아가서 생각해보면 되게 재수없이 우긴 건데 너무 친절하게 앞에서 너무 친절하게 말해가지고 친절한 얘기인 줄 알았어. 그리고 쓰는 단어들이 김성식 국장님이 쓰시는 단어들이 은근히 정치적이에요. 굉장히 묘하게 이 새끼 나보다 더 심하네. 나쁜 말은 하지 않으셨고요. 많은 우려를 해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와, 대단하신 분이에요. 제가 그걸 못해요. 저는 예 그럼요. 지난번에 같았습니다. 난 안 돼. 이게 사람이 물처럼 가는데도 제대로 된 길을 가는 사람들은 확실히 그 물처럼 가는 그때그때의 스킬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배웁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은근히 얻어갈 게 많은 시간입니다. 괜히 그렇습니다. 특집으로 꾸민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이 프로젝트가 끝나는데 10주년 기념 특별 프로젝트 마지막 프로젝트가 또 준비되어 있거든요. 여름에서 가을이 오기 전에. 아직도 안 끝났어. 네. 준비 중에 있고요. 우와.
네. 오호. 지금 이제 담당자 미팅 기대해 주세요. 좋은 거 많이 나옵니다. 피가 되고 살이 될 것입니다. 미디어 노동자 여러분들 베껴가세요. 환영합니다. 좀 비루해지면 어때? 너네 회사 원래 그렇잖아. 너네 회사가 우리 회사랑 같을 수가 있어?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태도니까 안 되는 겁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노동 친화적 인재 양성소 퍼펙트 25 전화 영어. 촬영할 때 쓴 원료 그대로 평산네이처 진영옥. 해결의 실마리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비오틴. 우리 땅의 깊은 맛 콕 집어 콕 김치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녹용 중 으뜸이라하여 시베리아 알타이 지방에서 자란 사슴뿔 인삼 불로장생을 위한 원료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 고려 인삼이었습니다. 버사 그 질긴 생명력을 벗삼아 면역을 생지황 냉기를 가진 뿌리 식물로 인삼 녹용의 온기와 만나 음양의 절꿀 제주산 봉개꿀 깊은 풍미와 진한 농도 이 모든 것을 담아 진경옥 평산네이처. 콕 집어 콕. 믿어도 되는 김치를 찾을 땐 콕 집어 콕. 햇서 빙진 김치. 재료부터 공정, 유통까지 안심. 직접 구매한 재료로 만드니까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퍼펙트 25 전화 영어. 여름엔 전화 영어죠. 여러분, 퍼펙트 25는 어떻게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처음 공개합니다. 오리진 스토리. 퍼펙트 25의 사장님이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직장을 다니고 있었대요. 그때 외국계 기업에 영어 발표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빨리 전화 영어라도 해서 메워보자 해서 시작을 했답니다. 그때 당시에 퍼펙트 25 사장을 가르쳤던 영어 담당 선생이 현재의 퍼펙트 25의 부사장이며 총괄교육 매니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스토리에서 마음에 드는 게 있어요. 보통 전화 영어의 선생님들은 영원히 비정규직인 업체가 대부분이거든요. 학원 사업들이 다 그런 식이에요. 원래 현장에서 구르던 사람이 CEO를 하는 게 정답입니다. 이런 사업은. 그러니까 이때 이 두 사람이 스승과 제자로 만나서 전화 영어를 진행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를 상상해보는 재미가 있잖아요. 제자가 채용한 거예요, 그때? 그죠. 그러니까 제자 쪽에서 근데 선생님은 어떤 노동 조건에서 일하고 계시냐 같은 거를 물어보겠죠. 물어봤겠죠. 막판에 would you? 그럼 이제 선생님은 마구 우리 회사 자기 회사 욕을 했겠죠. 네. 안 좋은 점을 얘기하고 뭐 아니면은 우리 회사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업계에 욕을 했겠죠. 야, 상상해보니까 되게 사기꾼 같네. 그럼 막판에 나는 회사를 만들 건데 그러지 않은 생각입니다.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당장은 사장님이. 아니어도 한참 뒤에 이 사장님이 어떤 사업을 할까 홀로 서기를 해야 되는데라고 딱 생각하면서 상상의 나를 펼쳐보다가 그때 그 선생님이 떠올랐겠죠? 그렇죠. 그런 스토리가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겠죠. 아무튼 노동 친화적 인재 양성소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도 퍼펙트 25를 통해 영어의 재미를 배우고 자신감을 올리고 훗날 전화 영어의 사장도 될 수가 있습니다. 네, 퍼펙트 25와 경쟁하세요. 퍼펙트 25를 때려 눕히세요. 스카이프를 통한 영어 수업, 카카오톡을 통한 복습엘림, 직접 구성 가능한 수업 스케줄. Why don't you call Perfect 25? 너나 하세요. 너도 시작하세요. perfect25.com입니다. 창사 10주년 특별기획 활동가의 기록 우리가 18 어른을 만나기까지 아름다운 재단 변화 확산국의 김성식 국장이 돌아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젠 인사도 못 하시나요? 변화 확산국이잖아요. 네네. 사람들한테 생긴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필요 이하로 묻어내서 네. 때로 시사방송의 PD로 맞는 사람인가, 이 직업을 하는 게 맞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네. 저는 미디어에서 제 얘기예요, 그냥. 저는 미디어에서 강남 출신이 뭐가 어떤 애 이런 애 저런 애 한다고 해서 별로 영향받지 않아요. 고향이 날 결정해주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느끼면서 살았으니까. 말하면서 이제 사람을 맨박스에 가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는 특전사에 나왔다더니 어쩌고 저쩌고 블라블라블라. 예. 그럼 내가 거기다 대고 저는 엑셀만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매번 해줘야 되나? 군의 소속감이 없지 않았지만 그게 저를 결정해 주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더욱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첫 방송할 때 가져다 주셨던 그 몇 번 말씀드렸던 손자형 캠페이너가 만든 자료집이 있어요. 하드커버로 되게 예쁘게 돼 있는데 이거 비매품이랍니다. 이거 저 미디어 노동자 여러분들이 일부 받아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방송 작가 하시거나 PD 하시거나 하는 네네. 분들이 미디어 인식 개선 프로젝트라고 돼 있고 여러분께서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걸 상상할 수 없었던 거예요. 내가 부모는 선택과 무관합니다. 부모의 유무도 선택과 무관하고 선택과 무관하게 부모가 없는데 그런 내 입장을 계속해서 일정한 캐릭터로 대부분 나쁜 캐릭터로 만들어서 그쵸. 그들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대사를 자꾸 내놔요. 이건 내 고향이나 내 다른 커뮤니티 소속보다는 훨씬 관련이 깊은 나의 기본적 성격이잖아요. 네네. 이거 사람 얼마나 주눅들게 만들까 네. 라는 생각을 18어른 캠페인으로 처음 해봤었거든요. 예. 자립준비 청년들을 만나보니까 정작 이들이 이제 사회에 나와서 직접적인 어떤 편견이나 차별을 겪는 경험들이 아주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갖고 있는 막연한 어떤 두려움들, 막연한 어떤 본인들이 이제 차별받는다고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걸 왜 어디서 올까 저희가 막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친구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게 TV 드라마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저희가 막 여러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하다 보니까 자영이 같은 경우에는 손자영 캠페이너 같은 경우에는 그 시설에 있을 때 같이 친구들이랑 드라마를 보면서 거기에 이제 고아 캐릭터가 나온단 말이죠. 그럼 이제 고아 뭐 XX 막 이런 식으로 욕설과 함께 나와요. 그러면 그걸 친구들이랑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아이들이죠. 그러니까 초등학생들 뭐 더 어린 애기들도 있고 하면 서로가 서로한테 막 손가락질도 하고 하면서 너는 진짜 고아잖아. 넌 진짜 엄마 아빠 없잖아. 나는 엄마 아빠 있기는 해. 막 이런 식으로 그 안에서도 진짜 고아 가짜 고아를 가려내는 그러면서 이제 그 드라마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어날 수가 없었던 거죠. 이 친구들에게. 안 그래도 약하고 약한 어떤 환경 속에 사는 아이들인데 우리 나이 먹으면 드라마 볼 시간 없지만 어렸을 때는 드라마에 둘러싸여 산단 말이에요. 요즘은 더 그렇잖아요. OTT의 그쵸. 시대니까. 근데 이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세상의 전부인 거예요. TV라는 게. 그럼요. 뭐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서 건강한 어떤 메시지를 듣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아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보고 있구나라고 당연하게 익숙하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은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시선이 맞는 거구나 진실이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자라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사회에서 이런 사람인가 봐. 네, 사회에 나가면 그쵸. 저런 대접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 봐.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가능성 정도가 아니라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보고 있어를 이제 완전히 받아들이고 이제 자라는 거죠. 본인들도.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 세상에 나오면 다들 차별을 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놀라운 세상인 것이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경험이거나 아니면은 교과 과정에 정해져 있는 어떤 이론이 정립되어 있는 대단한 지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몇 마디 되겠습니까? 그쵸. 많지만 맞아요. 몇 마디 되겠습니까? 네네. 그것만으로도 가장 확고한 세상의 절벽을 마음속에 굳히고 살잖아요. 맞아요. 받아들이고. 맞아요. 그게 이제 또 하나가 결국 이제 우리가 언어로 인식을 하는 건데 그 언어 중에 이제 고아라는 이 단어가 친구들에게 주는 이제 충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자립한 후에도 살아가다가 이제 TV에서 영화에서 뭐 고아 XX 이렇게 나오는 순간 심장이 철컹철컹 하는 거예요. 그 단어가 귀에 꽂히고 저 단어 또 나왔다 이런 식으로 약간 금기어 같은 거죠 이 친구들한테는.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는 것이 이 친구들에게 주는 이제 마음의 상처와 이 세상으로부터 이제 거리를 계속 멀게 만드는 그런 환경들인 것 같더라고요. 결국 다 공부인데요. 우리 이번 시리즈를 관통하는 국장님도 계속 공부를 했었어야 될 거예요. 네 맞아요. 국장님이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세계를 만나고 공부하는 얘기를 오늘도 좀 해볼 겁니다. 손자영 캠페이너가 만든 자료집 책을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 청취자분들한테 뭐 나눠드릴 수도 없고 뭐 얼마 안 찍었다면서요? 네, 저희가 이거 크라우드 펀딩으로만 했어가지고 네. 많이 찍지는 또 않았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을 하면 은근히 하드커버로 써야 돼.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들어야 돼요. 네, 되게 잘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때로 그런 걱정도 들고 우리 방송의 스탠스도 늘 그래요. 세상 어떤 사람들도 문화를 함부로 재단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건 위험하다. 네. 근데 극히 적은 경우에 문화 콘텐츠가 재단 받을 짓을 하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예, 그게 딱 이 케이스죠. 맞아요. 맞습니다. 되게 저 말씀하셨던 부분이 되게 고민됐던 지점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창작의 영역과 당사자가 느끼는 이런 상처의 이런 영역과 어디서 우리는 접점을 좀 잡을 수 있을까 이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그 걱정이거든요. 비평을 하는 사람이 그쵸. 한 번 문화 콘텐츠를 재단하는 걸 하기 시작하면 본인한테 안 좋아요. 다른 부분도 재단할 수 있지 않을까? 다른 부분도 재단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적어도 이 영역에서만큼은 아주 중요한 일을 하셨거든요. 네. 손자영 캠페인을 만난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이제 자영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시즌 2를 하면서 이제 자영이를 만나게 됐는데 사실 이제 시즌 1에 이제 먼저 이제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신성 캠페이너를 비롯한 첫 번째 캠페이너들이 하면서 좀 당사자들의 세계에서는 조금 변화가 있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해도 되는구나라는 좀 당당함이 좀 생겼고 그 와중에 이제 신성 캠페이너의 인터뷰 프로젝트를 통해서 만난 10명의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손자영 캠페이너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자영이가 몽골에 있었거든요. 몽골에서 뭐 하셨다? 몽골에서 이제 그 코이카로 이제 봉사활동을 봉사 가셨던 가셨구나.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너무 발랄하고 자영이란 친구 캐릭터가 너무 당당하고 그래요? 네, 되게 멋진 거예요. 그냥 봐도 전 직접 만난 건 아니었지만 그때는 그래서 선이한테 물어본 게 자영이랑 해보고 싶은데 이 친구 어때? 막 물어봐. 신선 씨한테 네, 물어보신 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그 뭐 코이카의 뭐 자료집이나 뭐 홍보 자료 같은 걸 보셨나 봐요. 그건 아닌데 이제 본인이 활동하는 사진 같은 거. 네, 그러니까 몽골에서 막 본인 소셜 뭐. 그 사진 그냥 그 사진을 했던 걸 저한테 보여줬었는데 그 선이가 보여줬는데 신성 캠페이너가 그래서 이제 그 인터뷰한 내용도 봤죠. 그래서 이 친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봤는데 너무 당당한 게 멋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더니 몽골에 있어서 몽골에서 들어오자마자 이제 저희가 만났던 거예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자영이한테 어떤 캠페인 인지 우리가 좀 설명을 좀 하고 이런 걸 하고 싶은데 혹시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이제 이런 걸 물어보면서 만약에 캠페이너를 한다면 이 세상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했던 얘기가 자기는 이 TV에 나왔던 이런 이야기들 고아 캐릭터에 대한 문제 인식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좀 하고 싶다라고 한 건데 사실 제가 그때 미디어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오, 되게 신나셨겠어요. 네, 그래서 왔다. 그분이 왔다. 그렇잖아요. 컨텐츠 만들 때 적당한 조력자가 나와 비슷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어떤 콘텐츠에 대한 그런 사람을 만나면 세상이 갑자기 환해지고 아름다워지잖아요. 물론 뭐 반대 얘기입니다만 제가 그 이제 취재를 누군가한테 부탁하고 지시하고 이럴 때 쟤 되게 이상한 새끼인데 한번 족쳐야 되는데 한번 터질 때가 있어요. 그럼 내가 좋아하면서 전화해. 야 왔어 잡아. 그런 느낌이었어요. 예, 저기 노조 들고 일어났대 이러면서 아하 그 기분 알죠. 예. 또 이제 미디어 프로젝트가 너무나 중요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당당함도 필요하고 또한 아까 우리가 잠깐 했지만 창작과 이 당사자 영역 간의 어떤 건강한 마인드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자영이가 전 너무 적격인 거예요. 만나보셨더니 더더욱. 네, 만나봤더니 너무나 건강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조심스러우면서도 이거에 대한 분명한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하는 게 오셨다. 사람 많이 만나보면 그런 느낌 들 때 있잖아요. 글과 말로만 봐도 아이고 이 사람이네. 맞아요. 그러니까 느껴져요. 왜 그건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반신반의하거나 아니 이 내용은 좋은데 저 내용은 걱정인데 그러면은 꼭 걱정될 만한 상황이 나와요. 근데 네. 확신이 들면 맞더라고. 맞아요. 그랬군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작년부터 계속 도망다녔던 게 난 대표님을 뵀을 때부터 무섭다. 도망가야겠다. 왜 전 반대로 생각? 아주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관계군요. 국장님과 아니 저는. 그런 건 아니고. 손자영 캠페이너는 만났더니 그런 확신이 들었다. 네.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하게 됐던 건데
사실 그 전에 이제 미디어 프로젝트를 제가 저 스스로는 또 왜 해야 되겠냐고 이제 생각을 했냐면 시즌 1을 하면서 저희가 토론회를 한 적이 있어요. 이해관계자들 불러 토론회를 했는데 그때 이제 여러 단체에서도 오셨고 뭐 교수님들도 오시고 뭐 그 정부 관계자도 오고 막 해서 이야기하는 중에 누군가가 이제 이 발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TV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 누군가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라는 얘기를 누군가 그 얘기를 딱 했는데 저는 앉아있어 이제 듣고 있었거든요. 근데 누군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라는 말이 누군가 할까 이거를 저는 근데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고 이거는 문제라는 것은 분명한데 누군가 해야 되는데 누군가 할 사람이 없어. 그럼 우리가 해야겠다라고 그때 생각을 하고 저는 이게 킵을 해둔 상황에서 자영이를 만났는데 자영이가 이런 생각이 있었고 이제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물어봤더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려서부터 이제 친구들이랑 그 이야기 TV를 보면서 오랫동안 켜켜이 쌓여왔던 상처와 어떤 문제 인식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삶을 통해서 좀 풀어내보자라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됐었어요. 저는 그 끄집어내야 한다라는 결심이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면 얘기했잖아요. 모두 다 겪었을 거라고. 예, 결국 이제 시설에서 살아봤던 모든 청년들은 다 생각했을 거고 맞아요. 내면화했을 거고 그거에 대한 상처가 있었을 텐데 이걸 끄집어내서 미디어를 한번 혼내줘야 돼. 이런 걸 저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어라고 구상하는 그 결심하는 순간. 네. 명석한 아이디어의 문제가 아니라 심장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저는 드라마 작가들도 뭐 엄청난 멍청이거나 막 나가는 나라마다 인종차별하고 그런 미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딱 불주사 한 방이면 해결될 거거든요. 그 아이디어를 내는 순간의 결심이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재밌을 것 같아서 막 이런 게 아니라 해야 된다는 좀 마음이 좀 컸던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고민이 있었던 건 또 뭐였냐면 처음부터 저희가 했던 고민이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불편해, 이건 잘못됐어라고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하는 게 없어 보여요. 그냥 하면. 이게 건강할까? 이게 먹힐까? 이게 공감이 될까?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아주 일회성이에요. 아주 맞아요. 정확한데 딱 넣어야지. 예. 난사하면 안 돼요. 맞아요. 이게 쉽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이거 잘못돼서 너희들 고쳐야 돼 라고 막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이건 일방적인 주장으로밖에 안 들릴 거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첫 번째는 자영이의 삶에서 이 미디어의 이런 이야기들이 당사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자. 우선 우리가 막 설명하는 게 아니라 시청자든 대중이든 봤을 때 이 자영이의 삶을 봤을 때 먼저 문제인식을 느껴서 우리가 어른들 이러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하자, 공감을 시키자라고 생각했던 게 첫 번째였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건 뭐였냐면 여전히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계속 고민되는 건 미디어 이제 창작자들의 뭐 어떤 역할들을 존중을 하는 마음이 되게 많아요, 지금도. 근데 고민되는 것은 만약에 이게 자립준비 청년이 아니라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예를 들어서 요즘 시대 여성이나 장애인들을 그런 식으로 미디어에서 보여준다. 그냥 쉽게 그냥 단순 비교를 해보자, 대입을 해보자 했을 때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일까? 매장입니다. 그렇죠. 바로 매장될 거고 이걸 이미 스스로 알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캐릭터를 쉽게 만들어내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 자립준비 청년들한테는 고아 XX 막 싹수도 없는 막 이런 얘기들을 같이 붙여서 할까 했을 때 한 번도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미디어 창작자들이 그런 원고를 쓰면서 이거 써도 되나? 고민 한번 해보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한 번도 제재를 받지 않았고 어떤 문제인식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건 예와 아니오가 아니라 정도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를 들어 뭐 저 성별의 문제다, 인종의 문제다, 뭐 신체 조건의 문제다 이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뭐 1kg짜리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작가가 있고 55g짜리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작가가 있고. 맞아요. 근데 뭐 저 시설의 청년들이에요. 그럼 한 0.5g 정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정수리를 탁 스치고 그냥 지나가요. 그래서 내가 이걸 걱정했는지조차 몰라요. 작가들은 그랬을 거예요. 맞아요. 누군가가 목소리를 한 번만이라도 냈으면 그렇게 쓰지 않았을 작가가 훨씬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공감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목표했던 게 뭐였냐면 우리가 이걸 완전히 막을 수도 없는 거고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한다. 다만 이 사람들이 펜을 들어서 글을 쓰는 순간에 그때 그 캠페이너가 했던 얘기가 있는데 맞아요. 이 양심의 가책과 한번 글에 있어서 이렇게 캐릭터 만드는 게 맞아라는 고민을 하게 하자.
라고 했던 게 저희 좀 목표였었어요. 그 얘기 더 하시기 전에 이 책을 잠깐만 소개해드릴게요. 너무 메타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구성이 아주 알찹니다. 이 손자영 캠페이너의 책의 내용을 최대한 빨리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미디어가 고아를 어떻게 그리는가에 대해서 나름의 이론적 정리를 하셨고, 그 다음에 TV 드라마나 이런저런 미디어에서 나오는 고아와 관련된 대사 아카이브를 모으셨어요. 이거 아주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재연도 해줘요. 이건 좀 과친절이긴 한데 아무튼 재연도 해줘요. 드라마 속 장면을 바꿀 수 있다면 이러면 어떨까라고 하는 것. 그런 재연이 있고, 미디어가 이 청년들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에 대한 리서치도 했어요. 서베이도 했어요. 그리고 손자영 캠페이너가 직접 인터뷰를 이제 선후배들에게 하고 다니는 것들. 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제가 대사 아카이브 일부를 좀 읽어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어려운 게 아무나 사냥하면 안 되잖아요. 야, 저 드라마에 고아 나왔다. 다 족쳐. 이럴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 사금을 캐는 일인데 은근히 세심하게 잘 고르셨어요. 야, 이건 찍힐 수밖에 없다. 네, 맞아요. 드라마 제목이 조리돌림 돼 있어요. MBC 2013년 100년의 유산. 어쩌다가 남자 하나 잘 만나서 팔자 핀 고아 주제에. KBS 2 하나뿐인 내 편 2018년. 제정신이야? 우리 딸은 이러고 있는데 주워온 애를 유학 보냈다고? KBS 2 태풍의 신부 2022년. 내 새끼들과 똑같이 키우는 건 못해. 내 새끼들과 똑같이 입고 먹고 나 그 꼴은 못 봐. MBC 마녀의 게임 2022년. 엄마 없이 자란 애들은 딱 표가 난다니까. MBC 2021년 두 번째 남편. 주로 일일 드라마군요. 가정교육을 어떻게 배웠길래 보는 사람마다 아나무인 사람 뒤통수나 치고 다니고 블라블라블라. 전 작업 수준을 충격도 충격입니다만 이거 작업하느라 찾아보셨을 방대한 데이터를 좀 거기에 지금 존중의 의미에서 좀 읽어드렸습니다. 아무튼 잘 만든 책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작업을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하자 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게 이 작업이었어요. 지난 10년, 가능하면 20년까지 해서 아카이빙을 해보자. 예, 다 찾아보자. 근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디 모아놓은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드라마를 겁내 봐야 돼 또. 맞아요. 그냥 다 봤어요. 그래서 우와. 그거를 자영이랑 저희 이제 매니저님도 같이 했지만 자영이가 그 일일이 다 찾아보면서 일일 드라마 보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 진짜 힘들었죠. 그래서 막 신문 기사도 우선 처음에 찾아보고 막 실제 영화 드라마도 다 보고. 근데 은근히 웹툰, 그러니까 만화에서도 캐릭터가 엄청 많이 나와요. 아, 그렇죠. 만화 캐릭터도 고아 캐릭터가 많고 어쨌든 이런 거 다 찾아보다 보니까 저희도 또 느낀 거야. 자영이도 이거 너무 심한데 너무 많은데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의 그냥 클리셰로 그냥 쓰이는 거예요. 그냥 고아 캐릭터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 작업에 참여하신 캠페이너분들이나 팀원 여러분들도 저하고 크게 다른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찰리와 초콜릿 공장 보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쵸. 그쵸, 맞아요. 예. 영화 오펀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써야죠. 맞습니다. 근데 이건 막 건드려도 된다는 생각하에 막 건드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네, 그쵸. 꼭 필요한 것도 아닌데. 맞아요. 그거를 제가 이제 미디어 프로젝트를 하면서 만났던 이제 그 드라마 작가가 있었어요. 네. 그분한테 제가 이제 이 고민들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런 걸 우린 준비하고 있고 이런 문제가 있다 느낀다 했더니 그때 그분이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이거는 작가들이 게으른 것 같아요. 이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얘기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서사로 풀어낼 수 있는 이야기들을 그냥 고아 캐릭터 하나로 퉁쳐버릴 수 있거든요. 그냥 그게 당위가 되니까. 그러니까 편하니까 그렇게 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맞는 것 같고 거기에다 경종을 울리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네. 이걸 진행하면서 손자영 캠페이너를 통해서 이제 새롭게 깨달으신 게 있습니까? 배운 게? 오늘 얘기의 주인공은 캠페이너들이거든요. 그냥 너무 이게 뻔한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인생의 아름다움을 많이 느꼈어요. 뭐예요? 자세히 뻔하고 추상적입니다. 이게 뻔한 얘기긴 한데 그냥 되게 멋있어요. 이제 아마 이제 PD님도 직접 만나서 이들의 삶의 이야기를 쭉 뵙죠. 들으면 네. 또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들의 삶의 이야기를 다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서 어떻게 태어났는지부터, 그래서 첫 기억부터 쭉 성장 과정 이야기 다 듣는데 이 얘기를 제가 한 2시간, 3시간씩 막 들어요. 막
열 몇 명의 이야기들을 막 듣다 보면 이 사람들은 되게 그 이야기들을 되게 덤덤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어쩔 땐 되게 벅차오르기도 하고 어쩔 땐 되게 막 같이 분노하기도 하고 어떤 어른에 대해서 어쩔 때는 또 마음속에 되게 안쓰러운 마음도 들고 짠한 마음도 들고 하는데 그 삶을 살아가면서 자영이처럼 당당한다는 게 되게 쉽지 않거든요. 자영이는 그냥 그 순간순간들이 되게 당당하고 되게 의지가 있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그냥 멋있는 삶을 보는 영화 한 편 보는 느낌으로 저는 이들의 이야기를 계속 만나봤었던 게 좋은 인터뷰를 하면 때로 내 삶을 돌아보게 될 때가 있어요. 많이 돌아보죠. 손자인원 캠페이너하고 대화하면서도. 그럼요. 제가 이제 그 친구들 이제 이야기들을 영상으로 담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으로 담아가지고 이제 계속 업로드를 했는데 하루는 제 동생이 와가지고 이제 그 영상 편집한 걸 뒤에서 보고 있더라고요. 그 한참 보고 나더니 뭐야 똑같은 청년이잖아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래 맞아 우리가 하려는 얘기가 그거야 다르지 않아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 삶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환경이 다를 뿐인 건데 우리는 어떤 프레임들이 있는 거죠. 고아하고 자립준비 청년이고 불쌍하고 안쓰럽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들의 삶을 조금 한 발자국 더 들어가서 보면 아시게 될 거예요. 누구나 겪는 어려움을 그냥 다른 환경으로 겪을 뿐이다. 이진명 캠페이너 얘기를 해볼까요? 네. 우리 방송에도 이제 다른 미디어에도 이진명 캠페이너가 주인공인 광고가 한동안 나아갔었습니다. 이진명 맞죠. 캠페이너의 노래로. 네. 이진명 캠페이너가 군대 가시기 전에 내셨던 노래로. 네네 맞아요. 네. 저희가 진명이를 처음 만났던 것은 이제 허진이 프로젝트 시즌2 허진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게 뭐였죠? 제가 진명이- 기억이 예. 잘 안 납니다. 허진이 프로젝트는 뭐였냐면 이제 당사자 선배들이 한 1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보육원에 직접 강연을 가는 프로젝트를 했어요. 네. 그걸 허진이 캠페이너가 직접 진행을 했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당사자 선배들이 필요했죠. 그래서 10명을 모집을 했거든요. 근데 이 모집을 하면서 이제 만났던 친구가 진명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모집 공고를 띄우면서 거기다가 그러니까 소정의 활동비를 준다 이제 그 얘기를 해놨거든요. 근데 진명이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활동은 뭔지 모르겠고 이 의미는 내가 모르겠고 알바라서. 예, 소정의 활동비를 준다고 하니까 온 거예요. 그래서 그날 첫 모임을 했는데 이 모임에도 우리가 정시가 있었는데 모이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늦게 왔어요. 왜냐하면 다른 데서 알바를 하다가 그러니까 그만큼 이 친구는 생계를 위해서 정말 악착같이 살아가는 친구인 거예요. 네.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왔죠. 근데 저희가 이 친구가 딱 들어온 순간부터 느껴지는 거 아세요? 이 저 뒤에서 싸늘한 기분이 느껴진다. 그런 사람이 있죠. 있잖아요. 이게 시선도 잘 안 마주치고 뭔가 발언을 한마디 해도 뭔가 이렇게 돌출되는 느낌이 팍팍 드는 그런 거.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모여 있었던 친구들은 첫날이지만 어색하지만 막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서로 이제 알아가고 막 그런 시간 중에 진명이가 들어왔는데 저는 이 공기가 깨지는 걸 느꼈어요. 아, 그래요. 그 과에 한 명씩 있잖아요. 있어요. 대화 불가능한 알바 매니아들. 저 자식 좋은 아버지가 되려는군. 이런 생각이 드는. 네. 이렇게 되게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기는 그 순간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친구가 살아온 삶이 궁금하다. 궁금하다. 뭔가 있겠다. 이야기 스토리가 되게 있겠다라는 느낌이 팍팍 들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모임 얘기하는데 이 친구 막 서로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는데 이 친구는 계속 창밖을 보는 거죠. 이야기 듣고 있지 않아. 그런 캐릭터. 좋아요. 네. 저 먼 곳을 거울을 보는 바라보면서 네. 이 친구가 지금 이 모임이 불편한가? 하기 싫은가? 나가고 싶나? 막 이런 마음이 계속 눈이 가는 거예요. 신경 쓰이고. 그렇죠. 그런 친구. 당연합니다. 진미애가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막 돌아가면서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이야기할 때가 순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진미애가 딱 입을 여는데 뭐라고 했냐면 제가 기억나는 게 자기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약간 좀 놀랐다는 거예요. 놀랐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이런 친구들이 모이는 곳이 있는지도 몰랐고, 그러니까 자립준비 청년들이 이렇게 모이는지도 몰랐고, 또 모여서 자기 이야기들을 이렇게 막 하고 있는 게 자기는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선한 충격을 받고 갑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날 어색하지만 그렇게 첫날 모임을 마무리했어요. 그럼 우리가 간식을 먹었을 거 아니에요. 막 간식 먹은 게 있었는데 남았으니까 이거 간식 가져갈 사람 가져가세요. 했더니 진명이 갑자기 손을 들더니 이거 제가 가져가도 됩니까? 하더니 싹쓸이 갔어요. 이게 이 친구의 캐릭터인 거예요. 생계와
이제 자기가 주어진 어떤 목표가 있으면 거기에 불도저처럼 달려가는 친구인 거예요. 그 조용한 살림꾼들 되게 생존 전문가죠. 네, 생존이 네. 너무 중요하고 자신의 꿈과 목표가 너무 중요한 친구. 거기서 오는 어떤 거칠고 투박함은 어쩔 수 없이 따라온 친구인 거거든요. 당연하죠. 경험치가 이게 높으면 저게 낮으니까.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나가는 이 친구를 제가 배웅을 해주면서 택시 타는 데까지 그 물건들 다 들어주면서 잘 가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 진명이 얘기하는 게 그날 팀장님이 저 그렇게 배웅해줬던 게 저 너무 감사했다. 그런 환대가 너무 고마웠고 그랬다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만나기 시작을 했는데 이 친구의 삶도 너무 드라마틱한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대부분의 이 친구뿐만 아니라 많은 자립준비 청년들의 시작은 이제 가정의 해체 위기에서부터 오게 맞습니다.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 친구도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 기억이 있는 분들도 많죠. 예, 차라리 없어서 처음에 태어났더니 보육원이 첫 기억인 친구들도 있지만 가정을 경험을 하다가 이제 보육원에 가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도에 들어간 입소를 하게 되는 경우인데 진명이는 이 경우에 근데 또 되게 늦게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고 그 이혼한 가정 안에서 이제 아버지랑 살았는데 아버지로부터 이제 수많은 갈등과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이걸 제가 항상 이 언어들을 표현하는 것도 되게 순화하기도 하고 좀 절제하기도 해야 이해합니다. 돼요. 이 가정사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저는 입이 딱 벌어졌죠. 뭐가요? 이 친구가 겪어왔던 삶의 환경을 제가 상상하기 어려웠던 수준의 그렇죠. 어려움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동시에 그런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이런 감수성과 이런 어떤 좋은 의미의 예민함 그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너무 성숙하기도 하고 탁월하기도 한 거예요. 근데 글을 쓰는데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다라고 자기 삶을 막 풀어 쓰는데 글은 맞춤법도 틀리고 뭐 띄어쓰기도 틀리고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예술적 표현력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컨텐츠는 숨기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게 막 튀어나오는 아이인 거예요. 아무리 투박해도. 네, 맞아요. 그러니까 투박하고 거칠지만 그 안에 엄청난 미적 감각이 너무 들어와 있는 거죠. 그건 진짜 삶의 감동이죠. 그런 거를 이제 남이 만들어 놓은 그런 걸 엿보게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계속 저는 그런 걸 보는 느낌인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뭐 진명이처럼 다들 그런 미적 예술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진명이는 할머니와 이제 또 할머니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있어서 그걸 또 노래로 담아내기도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돌봄을 받아야 될 아이가 또 어느 순간 할머니가 아프시기 후부터는 할머니를 돌봐야 됐던 또 시기가 있었고 또 아빠로부터 분리와 또 입소 과정을 세 차례 이전을 한 과정이 있어. 뭐 너무 딥해서 이야기는 다 하기는 어렵지만 처음부터 보육원을 간 게 아니라 치료시설도 가고 임시보호시설도 가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보육원을 가게 돼요. 근데 이 과정마다 진명이는 한 번도 자기에게 의사를 물어봤던 어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 이런 상황인데 이런 데로 이전을 하게 될 건데 괜찮아? 이런 걸 묻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는 이유도 모르고 핸드폰도 뺏기고 계속 입소에 이전들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본인은 이 세상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정체성이 갖춰지는 거예요. 그렇죠. 가정으로부터 계속 옮겨지는 시설로부터 마지막에 보육원으로까지 계속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친구의 심정으로 이 세상에 나온 거예요. 제가 보니까 넌 이방인이야. 지금 너의 정체성은 전 딱 그렇게 보여졌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는 보육원에 가서도 되게 재밌는 게 다른 친구들은 저는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진명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보육원에 가보니까 보육원 아이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계속 관찰자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보육원 아이들이 이런 게 이상해요. 왜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인지 모르겠어요. 또 어른들은 왜 저한테 이런 거 안 묻는지 모르겠어요. 막 계속 중간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중간에서 이제 그 보육원 친구들을 바라보는 이 시선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요 이야기를 담은 게 이제 첫 번째 음원에 있었던 토이스토리라는 음원인데 거기 담은 이야기가 그거예요. 뭐냐면 컨셉만 얘기하자면 인형 뽑기에 있는 인형들처럼 우리는 이쁨 받기를 원했어.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은 선생님의 어른들의 이쁨 받기를 했는데 결국 인형 뽑기 인형이 그 인형 기계 안에 뽑혀서 나오잖아요. 네. 그게 이제 결국 자립하는 그 과정, 보육원 퇴소하는 그걸 얘기를 하는 거고 본인이 끝없이 그걸 하고 싶어서 자립하고자 몸부림치는 이야기를 이제 토이스토리에 담아낸 거거든요. 진명이 이야기는 이제 유튜브에 가시면 또 자세하게 그 삶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우리 지금 4시간 내내 비슷한 얘기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한데 NGO가 직업으로서 이런 경험을 한다는 게 진짜 대단한 사치라고 생각해요. 어떤 의미의 사치요?
이런 경험을 어떻게 해요?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의 네. 삶 전체를 옆에서 감상을 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만들어내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 양반들은 뭐 10년, 20년 인생 그 정도 사는 동안에 남들에 비해서 너무 많은 경험치를 쌓을 수밖에 없게 강요를 당하고 그 덕분에 남들에 비해서 손이 빨리 부르트잖아요. 예, 이거 만지고 저거 만지고 해야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 동안 만들어온 삶의 둥그런 무언가가 있거든요. 보여주지도 않고 어차피 밖에 나가서. 예, 맞아요. 그것의 가치를. 제가 그 캠페인 활동하면서 이 캠페이너들을 만났던 게 제 삶에 엄청 저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사치처럼 저한테 너무나 큰 경험이었고 저도 열 몇 명의 인생을 그렇게 딥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은 새로운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친구들이 갖고 있는 투박할 수밖에 없지만 그 안에 갖고 있는 너무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진주를 발견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매 순간마다. 왜냐면 우리 인생엔 그런 거 못 만들어 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친구들한테 하는 얘기가 너 인생 너무 매력적이야. 너무 힘들었다고 얘기하지만 그게 너무나 너의 인생을 매력적이고 멋있는 인생이라고 너가 바라봤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해줬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은 잘 몰라요. 안 그거를. 들리죠? 네, 잘 몰라요. 왜냐면 칭찬도 많이 못 받아봤는데 제가 국장님이라도 그건 칭찬이 아니잖아요. 칭송이지. 그럼 나한테 없는 것에 대한 어떤 것을 기리는 마음으로 말하는 거니까. 안 들리죠? 들어본 적 있어야지. 근데 이제 그거를 저는 그거죠. 이제 그런 삶 속 살아서 지금 내 앞에 와서 덤덤하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친구들이 너무 멋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얘기하신 것처럼 제 삶에 없는 영역들이고 멋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XSFM입니다. 네, 진경호 팀장입니다. 저희 엄마요? 진짜 경자 옥자요. 충성 병장 진경옥. 세상의 모든 경옥을 위해 120시간 진하게 다렸습니다. 활력 있는 사람들의 이름 진경옥. 평산네이처. 10분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의 실력을 충분히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시간. 25분간의 전화 영어. Perfect 25. 자, 지금부터 머리라는 단어를 입 밖에 꺼내면 죽는 거야.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야, 그건 머리에 좀.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해결의 실마리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비오틴. 먹을 땐 모르는데 안 먹으면 티난다는 간절한 후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우리 어머니이기도 해요. 네. 얼마 전에 다시 사드렸거든요. 꼬박꼬박 드시고 계세요. 다른 건 다 까먹으시는 분인데 본인이 냉동고에 뭐 넣어놨는지도 가끔 까먹으시는데 그건 안 까먹으시더라고요. 액세스 유몰의 스테디셀러입니다. 맥주 효모 비오틴. 한 2년 전쯤에 제가 우리 외삼촌들한테 먹여보겠어요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2년 동안 안 먹였으면 지금쯤 큰일 났을 거예요. 아니요, 그때쯤에 알았어요. 우리 외삼촌들은 이미 너무 늦었다는 걸. 아, 네, 그렇죠.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우리가 그 입장이 안 돼서 모르는데 이미 늦은 건 없습니다. 결국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가 3개 남았죠? 그럼 그 이를 안 쓸 거야? 하지만 너무 늦었다고 본인도 인정하는 때는 있긴 있더라고요. 순망치하는 불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예방입니다. 탈모 예방에 좋은 성분 아누카사과 추출 분말을 추가한 프리미엄 맥주 효모. 비오틴과 10가지 아미노산, 거기다 콜라겐, 아연, 엘라스틴, 비타민을 첨가한 진정한 프리미엄입니다. 관리를 안 해주면 사람들이 화가 나서 뚜껑이 열리는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액세스몰에서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비오틴을 검색해 보십시오. 광고를 듣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제 눈에 당연히 먼저 들어오는 건 보통은 이제 눈에 보이는 컨텐츠니까 안현주 캠페이너의 이 동화를 제일 먼저 제가 접했던 걸 기억하는데 이거 이제 광고 준비하고 이러면서 이분 만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대로. 네. 연주도 이제
시즌 1이 끝나고 나서 시즌 2를 준비를 할 때 연주 캠페이너를 만났었어요. 그 당시 이제 또 신선 캠페이너를 통해서 소개를 받았는데 이분은 동화 작가입니다. 네. 요 프로젝트 때문에 제가 다른 분들은 의도적으로 만난 분이 하나도 없는데 연주 캠페이너는 조금 저희가 좀 찾았어요. 먼저. 그래요. 어떻게 찾았는지. 이 사람. 이 사람보다 글을 쓸 수 있는 사람. 아. 동화책을 쓸 수 있는 사람을 찾았어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네. 제가 다른 프로젝트는 그러지 않았지만 왜 그랬냐면 그러니까 저 그 당시에 이제 미디어 프로젝트에 하나 꽂혀 있었고 또 하나가 동화책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아이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게 동화책이잖아요.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이.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에도 신데렐라부터 해서 그렇죠. 지뢰밭이네요, 인생은.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시대에는 예전 시대에는 신데렐라라는 게 뭐 그런 의미로 해석되기가 어려웠겠지만 이제는 그게 불편함이 생기는 시대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뭐 신데렐라가 나쁘다라기보다 시대의 변화 속에서 그럼 다른 메시지가 있는 동화책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 고민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 불행이 공평하려면 다른 모든 애들한테도 불행한 신데렐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이 맨날 싸웠다거나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이 용돈만 주고 아무것도 안 해줘가지고 매일같이 마약을 했다거나 이런 것도 있어야 돼. 이런 스피노프도. 근데 그건 없잖아. 부모가 있어도 불행한데 그건 없잖아. 제가 거기까지는 못 갔네요. 네, 아무도 안 가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동화책을 좀 제작을 하고 싶어가지고 글을 쓸 수 있는 자료 준비 청년이 없는지를 선희한테 좀 물어봤고 선희가 마침 그때 알고 있던 친구가 연주였어요. 그래서 연주를 한번 만나보자 해서 만났죠. 근데 이제 첫 번째 미팅에서 까였어요. 예, 그럴 수 있죠. 예, 제가 이제 까인 얘기 좀 해주세요. 동화책까지 좀 만들고 싶다. 우리 캠페인은 이런 걸 할 거고. 근데 이제 연주는 그걸 하면 이제 얼굴도 노출해야 되고 이름도 노출해야 되냐 이거 물어봐서 우리는 그거를 하고 있다. 당당하게 우린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했더니 좀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좀 그건 부담스럽고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해서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이 눈물에 젖은 밥을 같이 먹었거든요. 눈물 젖은 일식집에서 밥을 같이 먹으면서 그래요. 뭐 존중합니다. 매달리지 않으면서 하지만 또 질척거리면서. 그렇죠. 그래도 거죠. 혹시라도 마음이 변하면. 그렇죠. 이제 다시 연락 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헤어졌어요. 근데 일주일 후에 연락이 온 거예요. 해보고 싶다고 연주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너무 고맙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또 연주한테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거 제가 기억에 미화가 있나 봐요. 제가 연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일주일 후에 연락을 먼저 한 게 저인지 일주일 후에 연주가 먼저 연락을 한 건지. 원래 사람은 믿을 것이 못 되죠. 그러니까 다 자기 기억을 조작함으로. 그러니까 제가 자기 위주로 조작을 한 것 같은데. 국장님이 하셨을 것 같네요. 제가 했나 봐요. 안부를 물은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연주는 그래요. 그 일주일에 제가 연락을 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했고 그래서 하기로 결심을 했다. 이 정도로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과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나중에 얘기해줬어요. 그래서 저한테 나중에 엽서를 썼는데 그때 연락해줘서 고맙다고 연주가 그랬는데요. 어쨌든 이제 연주를 만나서 이제 또 삶의 이야기를 들었죠. 쭉 듣다 보니까 연주의 삶도 또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 친구는 똑같은 이제 가정 해체가 있었고 이제 어머니랑 같이 살게 됐는데 엄마가 그러니까 연주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병원에 계셨어요. 입원을 계속하게 계셨어요. 여러 가지 합병증도 오고 해서 그러니까 연주에게는 쉽게 말해서 집이 병원이었던 아이예요. 그리고 엄마 침대 옆에 그 보호자 침대가 있잖아요. 간이 침대. 거기가 연주의 침대였고 공부방이었고 책상이었고 그래서 항상 학교 끝나면 이제 병원에 가서 엄마 보호자 역할을 다 한 거예요. 연주가. 그러면서 학교에서 이제 이런 경험도 있는 거예요. 너 왜 옷에서 병원 냄새가 나? 수동이약 냄새가 나?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들은 날 그 아픈 엄마를 끌고 연주가 옷 사달라고 해서 엄마랑 옷 사러 갔던 경험도 있고 근데 이제 그 와중에서 보호자 역할을 해야 됐던 그 삶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연주는 또 그 안에서 자기만의 그 예술적 감각을 키워냈던 시간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다 잠든 병실에서 바깥에 서울의 야경을 보면서 글을 썼더라고요.
왜냐면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글 속에서 이 세상에 나가는 경험도 해보고 새로운 어떤 가정 환경에 대한 꿈도 꿔보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들을 막 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처음에 일기를 썼다가 그 일기가 약간 소설같이 또 됐다가 그 소설 같은 이야기가 자기 꿈을 담은 또 뭐 그런 의지를 담은 이야기가 됐다가 막 이렇게 막 그런 이야기들을 담아내는 게 경험이 돼서 이 친구가 글을 쓰기 시작을 했던 거였고. 이진명 캠페인어 얘기하고 닮은 점이 있는 게 짧은 시간에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것 같은데 세계관을 막 바쁘게 깎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 양반들이. 네. 맞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죠? 그니까. 네. 의지할 수 있는 게 진명이는 음악이었고 연주는 글이었고 그게 친구였고 그냥 유일한 탈출구였고 예를 들면 본인이 기억하고 있는 그런 경험들이 예를 들면 학교 갔다 오면 엄마가 이불을 들쳐요. 그 병원에서 이불을 들치는데 다 식은 식판에 밥과 국을 연주를 위해서 남겨두신 거예요. 손대지 않고. 그러니까 엄마는 그 와중에도 아픈 와중에도 어떻게 그러니까 보호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도 보호자의 역할을 하고자 최선을 다했던 우리 엄마로 이제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주변에 관계되는 분들을 기억하고 이제 이런 경험들, 표현들이 이 친구의 삶이 너무 얘기를 들으면서도 너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감동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동화로 풀어내자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동화 이야기를 담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동화책의 제목은 나의 어린 고래에게예요. 이거 이 책 어디 구할 수 있습니까? 서점이나. 지금 교보문고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뭐 웬만하면 다 구할 수. 이게 기가 막힙니다. 가끔 그런 작품이 있어요. 설정으로 다 끝난 작품들이 있어요. 물론 뭐 마감이 훌륭하지만 이 설정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해놨으면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끌려가면 되는 그런 작품들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놀라웠거든요. 감사합니다. 처음에 이제 광고 준비하고 이럴 때 뭘 국장님이 감사해요. 국장님 썼어요? 왜 그러셔? 어린 나를 고래로 설정해 놔요. 그러면 이걸 바라보는 인간이 세상이거든요. 그냥 고래가 있다는 걸 아는데 그 존재하고 대화할 생각도 없고 저 멀리 있고 사람들인데 함부로 티나면 안 되고 뭐 그런 존재인 거예요. 이 설정이 완벽해서 맞아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써내려가면 되는 작품인 거예요. 이 설정 잘하는 건 어려운 일이거든요. 평생 가도 창작하는 사람들이. 인상적입니다. 꼭 한번 보실 수 있으시면. 네. 근데 이게 글 쓴다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준비하던 과정도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힘들었던 건 제가 아니고 연주가 힘들었지만. 그러니까 연주도 이제 책을 한 번도 안 써봤으니까 저희는 이제 전문가들 항상 붙였어요. 뭐 가방을 만들 때는 가방 업체 전문가를 만나서 재능 기부와 함께 이제 막 이런 미팅들을 했고 이 책을 쓸 때는 어떤 작가님을 또 요청을 드려가지고 작가님이랑 이제 연주랑 같이 글 작업들을 준비하는 걸 했었는데 그 방향이 조금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작가님이 이 캠페이너가 썼으면 하는 글과 연주가 그 글을 끄집어내는 것과는 좀 안 맞았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고민을 하던 와중에 어느 날 연주가 갑자기 제가 근데 이 글 말고 이런 고민이 있는데요 하면서 툭 던진 얘기가 고래 이야기였던 거예요. 이 컨셉을 툭 던진 거예요, 연주가. 근데 듣는 순간 저도 빵 머릿속에 빛이 난 거죠. 너무 좋다, 이 컨셉. 그래서 자기가 어릴 때 약간 얘기하신 것처럼 마음속에 숨겨두고 싶은 비밀 같은 거, 이 경험, 엄마 부모님과 떨어져 살았던 이 경험들을 어린 고래로 이렇게 다 담아놓은 건데 이걸 누군가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던 마음을 표현을 한 건데 어때요? 라고 해서 제발 이걸로 합시다 라고 해서 이 컨셉이 나오게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자기 삶이 진하게 녹아 있는데 자기한테 충분히 솔직했으면 그리고 정성을 다했으면 그 세계관은 되게 호환성이 뛰어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이게 그냥 모든 청소년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설정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 점이 뛰어나요. 이건 많이 팔려야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이 동화책을 보고 난 분들이 이거는 약간 저희도 어떻게 보면 좀 실패를 한 거죠. 뭐냐면 아이들을 위한 동화책을 만들고 싶었는데 어른들이 보시고 어른들이 감동을 받아요. 그렇죠. 맞아요. 너무 맞아요. 공감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고 누구나 상처와 아픔들은 있으니까. 네. 뭐냐면 우리 영포티들 취미 중에 또 그림책 수집 있잖아요. 좋습니다. 이거. 그림도 이쁘죠. 네, 네.
저희가 그림도 신경 써서 했습니다. 네. 아니 그건 알고 있었거든요. 그 이제 전문가들을 이제 소송문에서 매칭을 해가지고 이 캠페이너들에게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한 단기 숙성 과정이죠. 이런 걸 제공한다는 걸. 네.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그게 좀 더 이해가 되는 게 아무한테나 붙여준다고 그게 답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 네. 사회 경험 없고 사람 만나본 경험 적은 사람들은 전문가가 가르쳐줘도 귓등으로 들을 수 있거든요. 어떤 캠페이너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한가 정도 지금 느낀 것 같아요. 네. 그것도 감탄할 만한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붙여준다고 빨리 배우는 거 아니니까. 그렇죠.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거 다들 완성시키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다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거를 몇 개월 동안에 책도 만들고 가방도 만들고 노을도 만들고. 내가 일을 주도해 본다는 게. 그렇죠. 그걸 또 달래는 과정이기도 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저희 매니저님들도 그래서 저희 재단이랑 캠페이너랑 사실 그 과정에서 중간에 막 스탑도 되고 아 저 못하겠어요라고 했던 캠페이너들도 있고 뭐 많겠죠. 너무 많았어요. 이제 그런 일들이. 근데 이제 어쨌든 한 명의 이제 드랍도 없이 끝까지 다 할 수 있었던 것은 캠페이너들도 많이 했었고 우리 재단 매니저님들도 참 많이 오래 감내했고 그래서 나왔던 것 같아요. 아니 직장에서 모든 포지션에서 30살, 40살짜리들도 일하다 포기할 때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요. 그렇죠. 프로 커리어를 가져보지도 않았던 나이 또래들이 이걸 해낸다는 게. 그러니까 뭐 강요한 것도 아닌데 그래도 다들 스스로 자의로 끝까지 마감을 다 잘 지어주셨네요. 진주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제가 늘 이런 결론 내는 거 참 제가 성격이 못돼서 그런 거 청취자 여러분들 아실 텐데 야 딴 회사들은 이런 거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진심이어야 되잖아요. 직장 생활을 뭐 이렇게 진심으로 해요? 진정성 빼면 시체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요즘에 이제 하루에 한 3분의 2는 시체시겠어요. 비영리잖아요. 네. 근데 비영리를 우리가 업으로 테크하고 이제 일을 하기로 한 건데 사실 물론 저는 비영리도 효율을 따져야 되고 결과를 따져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람이 변하고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게 이 일인 거고 그거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모금이 많이 되고 아무리 뭐 성과가 좋아도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요. 내가 만난 예를 들면 이 캠페인이라고 하면 캠페이너 10명을 만났는데 예를 들어서 이 10명이 끝나고 나서 아 김성식 팀장 되게 앞뒤 달라 우리 이용했어 라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갖는다면 우리가 대중의 10,000명을 감동시킨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는 진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영리를 택한 이상 이 진정성이라는 것은 그냥 영리에서 요즘 막 브랜딩으로 경영 기법으로 진정성 마케팅 막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전 존재 이유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이제 캠페인들한테 어떻게 보면 증명받고 싶었던 것도 있어요. 우리가 너를 이용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진심으로 너희랑 함께하고 있어. 이거를 정말 전달하고 싶었고 그걸 느껴줬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아름다운 재단은 달라요 라는 얘기를 해주는 것 같다는. 그 모든 직장인은 그 욕망을 젊었을 때 가지는데 유지하는 게 쉬우면 우리가 이렇게 안 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만나서 이해관계가 걸린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뒤통수 맞은 기분이 들고 싶진 않다. 들게 하고 싶진 않다. 네, 예. 맞아요. 왜냐하면 이웃이든 나든 그 일관성이 유지된다는 안정감을 느껴야 삶이 유지가 되고 근데 우린 못 그러니까 어느 순간 포기하게 되는데 포기하게 되는 게 늘어나니까 맞아요. 나중에 이제 잘 나가고 이러면은 뭐 매일같이 욕먹는 거지 뭐 이러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과정에 이제 친구들이 이제 꼭 캠페인 말고도 개인적인 또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알고 있던 되게 후원 멘토로부터 친구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이제 일들이 그냥 일상 다반사예요. 너무 많아요. 배신 당하는 경험도 있고 돈 문제도 있었고 막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럴 때마다 가장 가까운 그 순간에는 가장 가까운 어른이 저이기도 하고 가장 친한 사람이 저이기도 하니까 제가 이제 막
1시간, 2시간씩 통화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랑.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는 가장 내밀하게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고, 우리가 그래서 캠페인에서 좋은 어른이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어른 역할도 못한다면 가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열고 진짜 이 친구들 삶에 들어가서 같이 아파하고 걱정하고 했던 경험들이, 이 친구들이 캠페인을 하면서 좀 더 믿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세상 빡세죠. 근데 전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에게도 되게 감동적이기도 하고, 제가 삶을 이런 게 저에겐 사치 같은 기회죠. 됐고요. 왜냐면 나는 내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닌 거 알고 있는데 그 미션이 머릿속에 딱 그려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이 사람한테 좋은 사람이 돼야 돼. 아, 네. 모든 직업을 가진 사람이 그 순간이 오잖아요. 근데 그때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도 있고 네. 갑자기 잠수를 탈 수도 있고 돈을 받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 아무 정성을 쏟지 않을 수도 있고 뭐 그래요. 근데 투철하게 하면 결국 내가 성장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저는 계속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캠페이너들이 국장님과 아름다운 재단에게 얼마나 좋은 스승들이었을까. 예. 맞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저희도 진짜. 네. 이 친구들이 삶을 대하는 태도. 근데 또 그런 경우도 많아요. 배운 것도 많지만 이 친구들도 참 힘들었어요. 쉽겠어요. 감정적으로 서로 힘들었던 경험도 분명히 있고. 네, 쉽겠어요. 그 와중에 이제 서로 충돌돼가지고 또 이제 조율도 해야 됐고, 너 왜 그러냐, 너 그러면 안 된다, 이거 혼내기도 하고. 또 반대로 고맙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기도 하고. 높은 수준의 감정은 높은 수준의 성의인 경우도 많잖아요. 그 과정을 나이 먹고 이제 미디어 일 많이 하다 보니까 미디어 노동 오래 하다 보니까 어떤 콘텐츠를 보면 야 성의도 많이 집어넣었고 고생도 많이 했을 텐데 이 얘기를 사람들이 몰라줄까봐 걱정이다 싶을 정도의 콘텐츠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도 못하는 분을 데려다가 말하기도 싫어하는 분을 데려다가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다음 주 마지막에 김성식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오랜만에 엄마 보고 왔더니 마음이 짠하더라고. 허리도 많이 굽어지고 주름살은 어찌 그리 많이 들었대. 그래도 전에는 머리숱은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마저도 휑한 느끼는 거야. 엄마, 아들이 잘 챙겨드리진 못해서 죄송해요. 이제부턴 그중 하나만이라도 제가 챙겨볼게요. 그거 있잖아요. 그거.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 라이트 맥주 효모. 아스트랄 뉴스 기록실 뉴스 아카이브. 다음 주 이 시간에 김성식 국장과의 마지막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고요. 그렇군요. 뉴스 아카이브 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성갑이 돌아왔습니다. 네. 날도 더워요. 귀여운 얘기나 해봅시다. 더울 땐 귀여운 얘기죠. 네. 스코틀랜드의 수도 에든버러 동물원에는 장군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장군을 왜 수용해요, 동물원에? 장군 지금쯤 먹혔겠네, 사자한테. 소장 계급의 닐스 올라브 3세는 펭귄입니다. 유명하죠. 에든버러의 동물원이 처음 생기는 1913년에 노르웨이에서 친선의 의미로 펭귄을 보냈어요. 얘들이 세대를 거듭하면서 동물원에서 잘 살고 있는데 노르웨이 근위대의 어떤 장교 이름이 닐스 에겔린이라는 사람이 우리 부대와 저 동물원을 연결하는 마스코트로 이 펭귄들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닐스 에겔린 중위의 이름과 당시 노르웨이 국왕의 이름 올라브를 합쳐 닐스 올라브라고 펭귄 한 명을 명명합니다. 네. 한 마리를. 군인이니까 한 기죠. 이 이벤트가 군균. 계속 발전해서 계급을 받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닐스 올라브는 상사까지 진급을 합니다. 시험 잘 봤나 보네요. 그리고 사망을 해요. 그 2대 닐스 올라브가 생기죠. 그 원래 배를 이어서 병역 명문가는 계급을 세습하지 않아. 아니 장교 시험 볼 때 예전에 가산점? 예.
간부사관이라 그랬나? 저 병이나 부사관이 장교 시험 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그때 건 아니고 저 가점이 있어. 이 간부는 계급을 세습합니다. 2대는 부사관을 넘어서 대령까지 진급해서 거봐 연간 장교 됐잖아. 기사자기도 받았고요. 네. 3대가 드디어 장성까지 됐어요. 아, 네. 작년 2023년에 소장 진급을 했습니다. 별을 달았어요. 매 행사 때마다 오른쪽 날개에 철훈장인지 뭐 계급장인지를 달고 있는 모습이 귀엽습니다. 네, 꼭 달고 나오더라고요. 이런 류의 마케팅은 귀여움이 정말 우선이죠. 당연합니다. 자, 영국 그러니까 브리튼 연합왕국에는 총리관저 수렵보좌관이라고 있습니다. 수렵? 정확히 그냥 마우저라고 하는데 한국에서 그냥 웃기게 번역하다가 귀엽게 번역하다가 수석 수렵보좌관이라고 붙였어요. 총리관저에서 기르는 고양이에게 붙는 직함입니다. 아, 근데 이 고양이가 직접 수렵을 하진 않을 것이고. 뭐 그냥 그렇게 붙은 거죠, 근데. 그 뭐 군인하고 똑같죠. 뭐 평상시에 계속 포를 쏘고 있지 않잖아요, 포병이. 그렇죠. 닐스 올라브 1, 2, 3대께서 포를 쏜 적 없습니다. 네, 그냥 수렵이 특기인 거죠. 예. 현임묘인 레리는 11대와 13대로 재임 중입니다. 이 직위의 고양이들을 보호할 때는 예를 들어서 고양이들 간의 영역 다툼을 월권 논란으로 게으름을 근무 태만으로 해석하는 식의 유쾌한 전통이 좀 있습니다. 아, 영국식이군요, 나름 이게. 동아시아에서 이 분야 최고 유명 동물이 타마짱이라고 있습니다. 아, 네, 많이 봤죠. 일본 와카야마 현의 키시역에 살던 고양이인데요. 2006년에 무인역으로 운영이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2007년부터 영매점에서 키우는 고양이를 역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게 타마였습니다. 타마는 8년 동안 재임했고요. 재임 기간 동안 무수한 관광객들을 키시역으로 불러들이는 업적을 세웠습니다. 스타 고양이가 되니까 이 노선을 소유한 와카야마 전철에서는 슈퍼 역장이라고도 붙여주고 더 나아가 사장 대리까지 승진시킵니다. 하여간 이놈의 일본은 철도 민영화 때문에 막 사장하고 그러나 고양이가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9년 전 오늘인 2015년 6월 22일 향년 16세로 별세했습니다. 네. 오래 사셨어요. 네, 그 전에 이제 그 소셜의 원시 시대 때 이 고양이에 대한 뉴스를 많이 봤었죠. 죽은 후에도 승진은 멈추지 않아요. 일단 장례부터 회사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사장 대리를 오래 했고 사실상 종신으로 일을 했으니까. 그렇죠. 한 3,000명 모였대요. 영구 명예 역장으로 추대됐고요. 그럼 사진 붙어 있겠네요. 영정. 키시역 앞에는 타마를 기리는 신사가 만들어져서 이건 왜 그래? 신으로 봉해졌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상하잖아. 그 대명신 다이묘 왜 동네의 관우가 돼? 네. 다이묘가 돼 왜? 닐스 올라브 3세 소장이나 레리 보좌관 따위는 가볍게 이겼습니다. 그죠? 신사가 만들어줬거든. 지금부터는 고양이를 보러 오는 게 아니고 참배하러 온 거잖아요. 그럼요. 현재 역장직위는 역장 대리였던 니타마라는 고양이가 승계를 했어요. 아, 계속 구인을 하는 자리군요. 구묘를 하는 자리군요. 한 뭐 4마리 정도가 있었는데 혼자서만 근무하는 게 아니고 한 서너 마리 정도가 팀을 짜서 근무하는데 그중에서 역장 대리가 2대가 되었어요. 그렇군요. 여기까지 얘기하고 그냥 끝낼까 했는데 자, 이런 이야기 모으다 보면 꼭 한국의 동물 마스코트 얘기가 나오게 되죠. 네. 타마짱이 크게 히트를 친 후에 한국에서도 고양이나 개를 마스코트로 삼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맞아요. 이게 저는 그때 볼 때마다 늘 이상했던 게 어떤 점이 이상하냐면 저는 언제나 후속 보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게 있다라는 기사는 당연히 군청이나 시청에 써주면 그냥 올려줍니다. 연합뉴스에서. 근데 그거 말고 후속 보도가 뭐가 있나. 후속 보도가 없더라고요. 장사가 잘 됐으면 잘 됐다. 안 됐으면 안 됐다.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역대 닐스 올라브 경들이나 타마 역장처럼 천수를 누렸다고 하는 이야기는 좀 찾기가 힘들어요. 덕질인이 찾아왔습니다. 포천 파출소는 2018년에 경관들이 구조한 유기견 2마리 왕방이와 왕순이를 파출소의 마스코트로 삼았고 순경 계급장도 목줄에 달아줬습니다. 근데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민원이 제기가 되고 얼마 가지 않아 파양을 했고 이 무슨 일이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입양 당시에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그냥 편의상 인근 주민의 명의로 해서 소유권도 파출소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주민이 어찌어찌 이 2마리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둘은 미국으로 동반 입양을 갔습니다. 중형견이었거든요. 와, 어떻게 지금 이게 덕질인의 카리스마가 대단한데요. 30초 동안 문장만 읽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국 얘기를 해? 대단한데? 여러 가지가 읽혀요. 계속 짖었다고 그랬잖아요. 초한국인데? 그러니까 산책을 제대로 시켜주지 않았다거나 그렇죠. 그런 식으로 관리가 안 됐다는 얘기고요. 네. 입양 등록도 제대로 안 했죠. 그러니까 아니, 아까대로 얘기해 보자고요.
파출소에서 일하는 노동력이잖아요. 이 노동력에 대한 올바른 관리를 할 줄 몰랐던 거예요. 부천 역공역에도 고양이 역장이 있었습니다. 이거 한동안 많이 나왔어요. 한국 최초의 고양이 명예 역장이었어요. 뭐 서사도 있었습니다. 이름이 다행이라는 이 고양이는 천안에서 살던 길고양이였는데 쥐덫 때문에 다리 절단을 할 뻔했어요. 시민단체의 주선으로 역공역으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2015년 당시에 역장이었던 김행균 역장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2003년에 선로에 추락한 아이를 구하다가 다리를 잃은 분이십니다. 다리를 잃은 인간과 다리를 잃을 뻔한 고양이의 만남. 아름답게 포장이 잘 되죠. 문제는 김행균 역장이 건강 때문에 휴직 그리고 퇴직을 했을 때 발생했습니다. 티오가 사라져버렸군요. 역장과 함께 일할 파트너. 예, 명예 역장인 다행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진 겁니다. 코레일과 그 역공역은 아무도 다행이를 돌보려 하지 않았고요. 다행하지 않은 일이에요. 동물보호단체의 반납, 즉 파양을 해버렸습니다. 또 그러네? 다행이의 이후 생산을 알 수가 없는데요. 그 단체에서 탈출해서 행방불명되었기 때문입니다. 동물보호단체인들 뭐 엄청 치밀할 수 있습니까? 돈도 없는데. 이후 이 역공역의 광장의 이름이 다행광장으로 명명이 되었어요. 다행이를 이제 마케팅하면서 명예 역장으로 삼았으니까 이 다행광장의 이름도 역곡 만남의 광장으로 바뀌어 버렸고요. 영무실에 붙어있던 다행이 간판도 사라졌습니다. 마치 없던 것처럼. 업무라는 게 이렇잖아요. 뭐 하나를 하려고 하면 일정 포맷을 갖춘 가이드가 정해져 있어야 돼요. 가장 간단히는 최근에 우리 회사 저 에스프레소 머신. 처음에 커피 따랐을 때 반드시 뚜껑을 열었다 닫을 것. 이런 원칙이 생겼어요. 이게 널리 전파가 되지 않으면 기계가 쉽게 고장 날 거예요. 빨리 지저분해지거나. 아니, 커피 하나 마실 때도 이런 컨센서스가 커뮤니티와 회사 내에 필요한데 살아있는 친구가 와서 마케팅 업무를 수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문법이 직장 내에 전파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직장만 잘못했나? 아니, 뭐 더 들어봅시다. 이 두 가지 외에도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 2017년 가평경찰서에 명예의경으로 선정된 유기견 잣돌이는 위촉 한 달 만에 로드킬을 당했어요. 완주군 운주 면사무소에는 곶감이라는 강아지 주무관이 2019년에 유튜브로 유명해졌어요. 농약을 먹고 사망하는 엔딩을 맞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은 사라진 매체인 잡스N이 2020년 기사 저희는 타마 역장님이 부럽습니다로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후 2년 뒤 2022년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풍산계 반환 혹은 파양 논란이 생겼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싶다는 이유로 대통령실이 동물권을 열렬히 무시했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에 흠을 낼 수만 있다면 개를 빼앗아 와서 얘네들을 어떻게 다루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요즘 가장 논란이 되는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요즘 가장 논란이 되는 단어잖아요. 대통령 기록물. 대통령 기록물에는 풍산개도 있고 디올백도 있어요. 둘 다 거기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제도로 다뤄야 되는 게 아닌데 그럼 왜 맞는 제도를 갖다 대지 못하지라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동시에 제도가 좀 부실한 거 아닌가? 왜냐면 맞는 제도가 갖다 붙지 못했으니까. 대를 이어서 계급을 이어가는 닐스 올라브는 동물원에 있어서 그렇다 쳐도 다양한 이야기를 낳고 있는 영국 총리의 수렵보좌관들이나 키시역의 고양이 역장들은 딱 맞는 돌봄, 안전한 돌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이지요. 네. 타마의 기일인 6월 22일에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커뮤니티로서, 사회로서 볼 때 반드시 배우면 좋은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징성을 커뮤니티의 정신과 동일시하는 게 습관이 돼 있어요. 일본인들은. 그게 이제 전체주의로 흐르면 무서워지는데 하지만 캐릭터 사업으로 흐르면 영원히 귀여워져요. 이 영원한 귀여움을 지키기 위해서 무슨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본인들은 생득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수준이에요. 되게 납작하게 설명을 해보자면은 섬이고 그리고 게다가 재난이 많은 섬이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전체주의로 흐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는데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저 동물들, 저 작은 존재들도 우리의 일부라고 인정만 되면
이렇게 잘 관리가 된다는 거죠. 물론 관리 안 되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많아요. 캐릭터 산업의 개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어떤 캐릭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캐릭터를 어떻게 보여주고 관리하는 것이 우리 동네를 사랑하는 나의 평상시의 삶과 마음과도 연결돼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 자존감의 영역일 수도 있고 저는 뭐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게 어마어마하게 떨어진다는 것 정도는 알아요. 한번 행사를 크게 해놓고 언론에 나오죠? 그럼 모두가 잊어버려요. 울릉도를 가도 나라 가운데에서 가장 먼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보는 미디어는 다 똑같이 서울 얘기해요. 동네든 커뮤니티든 회사든 자기가 지키고 있는 무언가가 주인공이라는 자존감 같은 게 절대로 떨어져요. 그럼 서울 사람들은 있나? 그런 거 없잖아요. 서울은 자존감 없는 도시잖아요. 멋있는 게 많지만. 그게 근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직장을 사랑해야 펭귄 장군을 대대로 잘 모시지. 그죠. 우리 직장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컨센서스가 있어야. 한국에 가장 없어 보이는 건 그거예요. 그리고 저는 가끔씩 개, 고양이 이야기들을 특히 어른들과 저보다 나이가 더 많은 어른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가끔 맞닥뜨리게 되는 정서가 있어요. 뭔데요? 그 동물들은 당연히 인간에게 복종해야 한다라는 관념이 가끔 보일 때가 있어요. 그것은 물론 그 동물과 인간이 완전히 동등하지는 못할 것이고 못하겠지만은 철저하게 계급으로 나눠놓고 나는 당연히 그들보다 위에 있어야지. 왜냐하면 그게 맞는 거니까라는 식의 정서가 깔려 있는 걸 가끔 감지할 때가 있어요. 그래요? 그게 자존감과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계급에서 자존감을 끌어오는 거거든요. 좀 뭐 그런 사람들은 무시해도 될 것 같아요. 정말 계속해서 사고 치면은 법을 어길 것이고 뭐 그럴 거라서. 근데 왜냐면 그 사람들이 내 가족들이라서. 아, 너 언제 가족 존중하면서 하냐? 네. 우리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깥에 제가 지금 타공판 공사를 해놨잖아요. 저기에 뭐 예쁜 거 걸어둘 거 없나 하다가 결국은 트럼프 변기솔만 다시 매달려 있는데 트럼프 변기솔을 우리 스튜디오 마스코트로 그러니까 지난 몇 년간 수행해 오긴 했는데 아니야 절대 반대. 근데 늘 있잖아. 난 이 회사 사람도 아닌데 절대 반대. 여기 늘 있었잖아. 쟤는 변기에 들어간 적도 없어. 다른 뭐 좋은 거 없나? 고민을 해보고 있어요. 세 번째 마스코트 정도면은 이해하겠어요. 마스코트를 여러 개 키워야 돼? 그럼 트럼프부터 버리고 말지? 아무튼 사회에 대한 존중에 대한 생각밖에 안 듭니다. 저한테 눈에 띄는 건 동물권 얘기는 아닙니다. 뉴스 아카이브였습니다. (553회) 그것은 알기 싫다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드디어 7월이네요. 네, 애정클과 7월에 애정클 시간 가지도록 하겠고요. 이번에 무슨 일을 시켰어요? 아니에요. 평상시처럼 요즘 저 벨비클럽장이 점점 더 힘들어하는데 글쓰기 싫은가 봐. 원래 글쓰는 직업이 아닌 사람들이 이게 되게 힘들잖아요. 예, 내가 벨빅을 잘 조져서 다음 주에 불러세우도록 하겠고요. 청문회야? 한동안 티셔츠 만드느라도 바빴는데 다른 일 때문에도 되게 많이 바빴거든요. 일단 뭐 지난 화요일에 들으셨겠습니다만은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공개 방송이 대구와 춘천에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그 XSFM은 창사 이후에 가장 큰 변화를 맞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천천히 알려드리도록 하죠. 일단 원래 모습 그대로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덕질인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진짜요? 너 다음 주까지 나오기로 했잖아. 아 그렇구나. 똑바로 너를 매달아 버리겠어. 트럼프 대신에 변기솔로 만들겠어. 이번엔 진짜 변기에 넣겠어. 그럼 날 타공판에 매다는 대신에 월급을 줘. 타공판에 매달고 월급을 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